일요일의 마음 이남호 지흉. 두 번째 이야기 고요. 1930년대 시인 이상은 거울이라는 시에서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라고 거울 속의 세상이 조용하다고 노래했다. 거울 속의 세상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증명된 바는 없다. 거울 속 세상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거울 속의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조용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이다. 문학은 개인적인 체험을 다루지만 이 보편성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사람들은 왜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거울 속의 세계가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소리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소리 없는 세계로 생각되는 또 한 곳은 깊은 바닷속이다. 릭 베송 감독의 영화 그랑블루를 보면 바다 깊이 잠수하는 남자들이 나온다. 최고의 잠수부 엔조와 자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거의 400피트까지 잠수한다. 그들이 들어가 본 그 바닷속 세계는 아득한 정막과 어둠이 가득한 세계로 묘사된다. 영화의 마지막에 자크는 사랑하는 애인 조안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아득한 바닷속 세계로 영원히 들어간다. 조안나는 바닷속에는 어둠과 적막뿐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울부짖지만 임신한 자신이 있는 이곳이 현실이라고 애원하지만 자크는 바다 밑으로 아득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자크는 바다 밑의 고요에 영혼을 사로잡혔던 것인지 모른다. 사실 고요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아니, 고요는 사람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비밀 통로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사람은 고요한 공간을 구한다. 주의가 고요해야 정신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심각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가령 수도승 같은 이들에게는 고요가 어떤 경계를 뜻하기도 한다. 이때 고요는 마음의 고요 또는 내면의 고요와 구분되지 않는다. 어떤 종교나 문화에서건 심각하게 진리를 구하고 절대자를 찾아가는 수도승들은 세상에서 아득히 떨어진 먼 곳으로 숨어들어가 고요와 허적의 공간을 구한다. 그들은 그러한 공간에서 내면 역시 흔들림 없는 고요한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고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부가 된다. 추사 김정희의 고택에 가면 반나절은 책을 읽고 반나절은 고요히 앉아있는다 라고 쓰인 주렴이 있다. 고요함을 배우고 얻는 것이 옛사람들에게는 공부의 중요한 일부였다. 그러한 고요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진리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요는 우리를 세속의 번뇌와 혼잡을 넘어선 진리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결핍을 강하게 느낄 때 간절하게 고요한 공간으로 찾아가려 하는 것 같다. 또 고요란 소리나 그 밖의 물질들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고요 속에는 어떤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고요 속은
마치 짙은 어둠 속처럼 어떤 막에 둘러싸인 느낌이다. 고요의 밀도는 보통 대기의 밀도보다 높다. 동양의 문화적 전통 속에는 여백의 미학이란 것이 있다. 비어있는 부분이 전체의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으나 빈 부분이 사실은 빈 게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즉, 여백의 미학은 비어있음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은 나는 음표는 몰라도 쉼표는 다른 피아니스트들보다 더 잘 연주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슈나벨에게는 악보상의 쉼표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것이다. 오히려 쉼표를 연주하는 것이 음표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치 고요히 앉아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님과 마찬가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의외로 매우 힘들거나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정좌라는 과목을 넣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고요하게 앉아있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요즘 문화가 점점 천박해지고 야단스러워지고 세상이 불안해지는 중요한 이유가 이 고요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미당 서정주의 시에 고요라는 시가 있다. 이 시에서 미당은 눈물과 시름으로만 고요를 찾고 만나는 사람은 고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눈물과 시름이란 고요의 그늘에 깔리는 한낱 홍곤한 꿈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 만나는 고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이 꿈에서 아주 깨어난 이가 비로소 만길 물 깊이에 벼락에 향기에 꽃새벽에 온갖 샘 속 금동아줄을 타고 올라오면서 입마중 가는 만세 만세를 침묵으로 부르네. 이처럼 고요는 우리를 향기롭고 높은 세계로 데려간다. 세상의 변화는 점점 고요를 바보로 만들지만 고요는 바보가 아니다. 7번째 이야기 시 황동규 겨울에서 봄으로 겨울 편지 어제 오후 큰 눈이 내려 포구의 길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새벽녘에는 뒷산 눈이 몰래 마을로 내려와 담장을 부숴 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짧은 방파제 안에 배 몇 척 모여 떨고 있을 뿐 앞 언덕의 전나무도 소나무도 오리나무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당신도 삶의 흰색 속에 숨곤 했지요. 동서남북이 온통 흰빛일 때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 하나가 눈에 밀려 폭우로 들어와 감히 바다에 뛰어들진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축대 위에 정지했습니다. 갑자기 딱 소리가 나고 흰 눈 속에서 소나무 하나가 거짓말처럼 나타나 기괴한 몸짓으로 자신의 눈 뒤집어 쓴 팔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봄 편지 살과 친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고 오늘은 머리 위가 온통 다른 색깔입니다. 남보라에 따뜻이 베이지를 푼 하늘이 수평선까지 넘실대고 있습니다. 안악들이 건지는 해초들도 가만히 못 있고 몸들을 뒤척이고
방파제를 나서는 통통배도 가볍게 둥실거리는 봄이 허리춤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과장은 삼가하겠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기들이 한눈 팔며 나다니는 바다를 끼고 혼자 방파제를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뒤돌아온 편지. 고장난 부표 등대를 끌고 통통배가 헤엄쳐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들어왔다 나가며 마을을 온통 흙탕칠해 놓았습니다. 버스편에 당신 편지가 떨구어졌군요. 건성으로 읽고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건성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아주 숨으시겠다고요? 혹 성공하신다면 내 마음속 어디엔가 숨으시지 않겠어요? 주막 밖으로 나가니 어둠 속에서 그물 널린 방파제의 배가 살짝살짝 그러나 잘못 부딪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붙인 편지. 새벽들을 쓸다 보니 참새 한 마리가 얼어 죽었군요. 그처럼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입 다물고 눈 꼭 감고 두 발 오므리고 가볍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대들이 파랗게 얼어 바람도 없이 한참 떨었습니다. 다시 봄편지. 쌓아놓고 읽지 못한 책도 많겠지만 오래 소리 없던 대숲에 새들이 드나드는 기척을 알아채지 못한 봄은 좀 많습니까? 엑스레이 찍을 때만 가슴 펴본 봄은 또 얼마겠습니까? 진단카드 들고 공연히 마음 죄인 봄은 가슴 못 편 사람끼리 모아 찍을 때 당신과 내가 나란히 엑스레이 필름 속에 나타난다면 새들이 나릅니다. 한 새가 이상한 몸짓하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 위에선 새 한 마리가 고개 갸웃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이 젖어 있군요. 오랜만에 삽을 들고 옆집 청년이 돈사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한참 파던 그의 괭이에 무슨 흰 것이 닿았습니다. 반드시 누운 사람의 뼈군요. 가슴 언저리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는 5편의 작은 시가 모여 한 편의 시가 되었다. 그 작은 시들의 제목을 나열해보면 겨울 편지, 봄 편지, 뒤돌아온 편지, 안 붙인 편지, 다시 봄 편지이다. 이 작은 제목의 나열만으로도 짐작이 되듯이 이 시의 의미는 완강한 겨울과 그 완강함을 밀치고 조금씩 기운을 뻗치는 봄과의 긴장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시인은 겨울 편지를 띄운다. 겨울 편지이니만큼 그 편지에서 묘사되는 풍경은 춥고 삭막하다. 큰 눈이 내려 폭우의 길이 모두 지워져 버렸고 전나무도 소나무도 오리나무도 다 숨어버렸다. 그리고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축대 위에 정지했다. 숨고 막히고 닫혀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벗어나 시인은 다음 봄편지를 띄운다. 봄편지 속의 풍경은 남보라에 따뜻이 베이지를 푼 하늘이 수평선까지 넘실대고 안악들이 건지는 해초들도 가만히 못 있고 몸들을 뒤척이고 방파제를 나서는 통통배도 가볍게 둥싯거린다. 흥겹고 들뜬 춘색이 가득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풍경은 성급했다. 어쩌다 잠시 날씨가 풀렸지만 아직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봄편지는 뒤돌아온 편지가 된다. 가볍게 방파제를 넘어갔던 통통배가 고장난 부표 등대를 끌고 들어왔다. 봄이 온 줄 알고 성급하게 나갔던 것이 잘못이었다.
등대는 바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장났었다는 것은 봄을 잘못 알려주었음을 의미한다. 봄이 아직 아닌데 봄이 온 줄 알고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버스가 돌아나가면서 마을을 흙탕칠해 놓았다는 것은 봄 소식이 한번 잘못 전해져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의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이제 희망을 갖지 않고 아주 숨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급한 기대들이 모두 어긋났다. 그러니까 봄편지에서 봄은 진짜 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준 말 그대로의 일장춘몽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네 번째 안 붙인 편지에서는 다시 겨울 풍경이 묘사된다. 세상은 아직 참새 한 마리가 얼어 죽고 마당 한켠에서는 대들이 파랗게 얼어 바람도 없이 한참 떨고 있는 겨울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 편지를 붙이지 않는다. 시인은 왜 겨울이 담긴 이 편지를 붙이지 않는 것일까? 이젠 봄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봄편지의 실수를 되풀이할까 두려워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봄편지에서의 봄이 진정한 봄이 아니듯이 여기서의 겨울이 진정한 겨울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알기 때문일까? 시인은 겨울이 담긴 편지를 쓰면서도 곧 봄이 올 것임을 믿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시인은 다시 봄편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다시 쓴 봄편지는 처음의 봄편지와 사뭇 다르다. 진정한 봄은 오랜 소리 없던 대숲에 새들이 드나드는 기척처럼 아주 은밀하게 또는 엑스레이 찍을 때만 가슴 펴본 사람처럼 조마조마하게 온다. 봄은 화사하게 터지는 꽃봉오리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개울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맑고 고요한 물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 마음의 길로 온다. 시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 시를 마감한다. 오랜만에 삽을 들고 옆집 청년이 돈사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한참 파던 그의 경이에 무슨 흰 것이 닿았습니다. 반드시 누운 사람의 뼈군요. 가슴 언저리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평범한 진술 같으나 실은 깊은 일렁임을 전해주는 인상 깊은 구절이다. 앞서 봄편지에서 봄을 맞는 시인의 태도는 고기들이 한눈 팔며 나다니는 바다를 끼고 혼자 방파제를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였다. 이 태도와 오랜만에 삽을 들고 옆집 청년이 돈사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며 봄을 맞는 태도는 크게 다르다. 전자의 태도가 들뜨고 성급한 느낌을 준다면 후자의 태도에는 삶 속에서 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지닌 성숙함이 있다. 이어서 이 성숙함은 빛나는 이미지를 포착해 한다. 언 땅 속에서 오래 어둠의 시간을 견뎌온 사람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구절은 그 자체로서 봄의 상징적 의미를 멋지게 장식한다. 그리고 가슴 언저리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라는 마지막 구절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갈비뼈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마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봄은 쉽고 성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망과 좌절을 거쳐서 온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심스럽고 겸손해질 때 봄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황동규의 겨울에서 봄으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